무서운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실거주자가 아니면은 세금을 막 중과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권도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책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과거에 제가 다른 영상도 올리고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그 부작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세난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9월 주택 전세값이 5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제 동향 조사를 보면은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세값은 0.53%가 올랐다. 그런데 전달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상승폭이 가팔라진 거죠. 그런데 이 0.53%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전달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복리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한 6, 7% 이상 올라가는 수준의 가파른 속도인 거죠. 지금 1년으로 치면은. 그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그래프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KB는 뭐 호가다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국감정원 걸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진짜 경기도는 지금 0.8% 이거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수도권으로 치면은 0.6 그리고 서울은 0.4 서울은 약간 감정원 자료는 약간은 좀 이렇게 주춤하는 거 정도로 나오는데 경기도 쪽은 이제 가파르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통계 내용이 아니고 집을 구하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지금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내가 원하는 평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동과 내가 원하는 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계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곧 이사철인데 전세 매물 실종에 월세 시장도 요동친다. 그래서 이것도 감정원 자료인데 월세도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올라가면 월세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월세 시세는 전세를 환산하면 이 정도 받아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 쪽은 한 1억에 30만 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10억이면 월세로는 한 1억에 270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1억당 30만 원씩만 계산하니까. 그런데 전세가 급등하니까 월세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전세가 3억 올라갔으니까 월세도 한 7, 80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 매물이 없으니까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여기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월세도 그 가격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서럽잖아요. 당연하죠. 나는 원래라면 더 낮은 가격에 보통 거래가 됐던 게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니까 이 몇 달 차이, 몇 개월 차이에 내가 이렇게 올려줘야 되나 하면서 지금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사를 보면은 지금 반전세가 늘고 월세가 오르고 살 집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예견된 부작용이에요. 예견된 부작용. 지금 올 전세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생으로 몇 억 이런 거는 빠르게 없어져요. 그렇게 바꿀 수 없는 분들이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주고 있는 거지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월세를 어떻게든 붙이려고 합니다. 그거는 임대차 3법 때문이에요. 그건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올 전세만 주면은 임대인들이 너무 불리하거든요. 도저히 자기의 재산권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월세를 끼게 됩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전세가 뭐 예를 들어 원래 뭐 6억이었는데 9억으로 이렇게 3억이 확 올랐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전세 9억을 주는 게 아니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막아야 되고 또 이 임차인을 또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어떻게든 월세를 껴야 되거든요. 세금 부담도 크고. 그러니까 이거를 3억을 안 올리고 그냥 월세 10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장에 가면은 전세가 아예 없다 이런 단지도 많습니다. 1000세대인데 전세가 아예 없다. 그리고 뭐 2개, 3개 있는데 가봤더니 내가 원하는 평수가 아니에요. 나는 뭐 30평대를 찾는데 가봤더니 뭐 18평대만 한 2, 3개 남아있고 뭐 이 정도의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부족하다라고들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7년 내에 뭐 최악의 상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전세 불안이 지금 심화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뭐 언론이 뭐 장난을 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장을 가보면은 좀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또 근데 양극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아니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인기 지역들은 지금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KB에서 나오는 이제 자료인데
0에서 200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그냥 보통이에요. 100이 평범, 0은 전세가 너무 남아 넘치는 상황, 200은 전세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이 중간이니까. 근데 지금 강남은 191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극도로 부족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경기도도 193, 뭐 대구, 광주, 대전 다 190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라는 수준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서민주택들도 오를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강남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이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 이미 다들 예견하고 있었어요. 서울이 앞으로 이제 극심하게 이제 전세가 부족해질 것이다. 제가 서울로 임대인들이 상경한다, 서울 회군을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도봉구가 서울에서 가장 싼 편이거든요. 정말 싼 편이에요. 정말 싼 편인데 여기도 지금 전세가 뛰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한번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찾아봤는데 도봉구가 어딘가, 서울이 되게 큰데 거기서 이제 1시 방향이 있습니다. 1시 방향. 정확하게는 12시 반 방향이죠. 여기 넘어가면 의정부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북쪽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강북구, 도봉구, 뭐 노원구 뭐 이쪽이 그래도 서울에서는 조금 저렴한 편인데 여기에서 어떤 단지를 볼까? 그래도 좀 단지 규모가 좀 커야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신동아라는 아파트를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3000세대거든요. 보통 30평대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평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12월에 2억대에서 2억 2천대 요 정도의 전세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1억 8천에서 2억 4천 사이니까 대충 2억 초반이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2억 6천, 7천, 2억 8천, 8천. 그러다가 지금 8월 달에는 2억 9천을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8개월 만에 한 5천만 원? 한 7천만 원 정도 올라간 거야. 7천만 원 정도. 그러면 야, 이게 뭐 7천만 원이 많이 올라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억짜리가 2억 9천이 된 거는 거의 지금 한 50% 가까이 올라간 거죠. 2억이 3억이 되면 50%가 올라간 거니까 거의 40% 가까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년 만에 전세가 40%가 뛰냐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급등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도 지금 이제 부작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인데 이게 지금 2년에 플러스 2를 줘가지고 2 플러스 2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뭐 소송하고 뭐 분쟁조정위원회 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뭐냐? 새 임대차법 시행 후에 전세금 1억 원 이하 서울 원룸 거래가 급감한다. 자, 그러니까 전세를 내가 주던 원룸이 있었을 텐데 이게 앞으로 이걸 전세 주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임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세가 아니라 완전히 월세로 돌려야겠다. 왜 그러냐? 이게 2년에 5% 정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2 플러스 2가 돼버리면은 4년을 살게 하는데 전세가 1억 이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2년에 5%인데 현실적으로 한 4년에 5%라고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정도로 중간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금액이 작아서. 그러면 한 전세 한 8천짜리 줬다고 치면은 8, 5, 40 하니까 한 400 올릴 수 있어요. 전세금 400 올려받으려고 막 임차인하고 막 서로 싸우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주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전세금을 빼주고 월세로 돌려버리는 거죠. 왜냐면 전세금이 8천이나 1억 뭐 6천 5천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신용대출 받아서도 빼줄 수가 있잖아요. 담보대출 조금 받으면 금방 빼줄 수 있는 소액이니까 아예 그냥 나간다고 하면은 알겠어요 나가세요 하고 돈 빼주고 월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강남 3구는 원룸 전세금이 2억을 넘었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그래서 서울은 뭐 계속 상승 중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월세로 못 돌릴 수 있는 규모일 수도 있잖아요. 강남은 또 원룸 자체도 또 비싸고 하니까 대출도 좀 안 나오고 그래서 야 이걸 내가 월세로 돌리고 싶은데 이 돌리기에는 좀 돈을 빼주기는 힘들다. 방 개수도 많고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년치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세를 아주 높게 부르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원룸이 전세가 2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입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분위기가 이거 뭐 아파트에 전세가 아예 없고 뭐 알아보면 막 호가가 뭐 엄청 높게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며칠 고민했더니 막 계약이 돼버리고
아니, 남은 거는 반전세하고 월세밖에 없는데 월세를 내기는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러다가 이거 우리 쫓겨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집 못 구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안 되겠다. 우선 아파트는 못 가도 바로 옆에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로 옮겨붙은 전세난에서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다 올랐다. 이것도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3분기니까 지금이죠. 이것도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가 전분기 대비 0.33% 상승했다. 오피스텔과 빌라는 그래도 전세가 조금 안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아파트 대비해서. 근데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도 좀 가는 거죠. 이게 아파트가 너무 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전세 매물이 오피스텔도 별로 없어요. 오피스텔도 지금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요. 임대인들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월세로 돌리고 있으니까 월세도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수 있는데, 전국에 보면 이 연두색이 전세입니다. 전국도 0.27%, 수도권은 0.35, 서울은 0.33. 그런데 이제 지방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양극화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지방의 오피스텔들은 지금 좀 힘든 상태. 이걸 빼가지고 사람들이 아파트로 가고 막 서울로 가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지방 쪽은 좀 빠지고 있는데, 이 인기 지역들은 오피스텔 전세라도 좀 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그런데 이게 뭐 갑자기 뭐 예상 못했던 얘기들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책이 너무 임차인 위주로 가고 거기다가 중간에 소급 적용으로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자기 살 길을 찾는 거거든요. 갑자기 뭐 대출도 막아버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안 되는데 뭐 전세금도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갑자기 플러스 2로 막 하게 하는데, 내가 여기 이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못 들어간다고 하고, 뭐 저는 못 나간다고 하고, 막 서로 뭐 소송하세요 막 하고, 실거주 하는지 제가 감시할 겁니다 막 이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자. 들어가서 나도 좀 버티면서 세금 중과도 피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임대인들이 다 같이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써지니까 서울에 전세 파동이 오게 되는 건데,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막 높이고 있고,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기존 세입자들이 야, 이거 내가 여기서 나가면 지금 전세가 막 급등하니까 이번에 집 좀 한번 바꿔볼까? 좀 큰 집으로 갈까? 좀 직장에 가까운 데로 갈까? 우리 애 학교나 학원 다니기 좋게 조금 집을 옮겨볼까? 라고 생각했던 세입자들도 한번 시세를 알아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큰일 났다. 나 이거 지금 이 집을 나가는 순간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오던 매물도 싹 사라지는 거야, 지금. 싹 사라지니까 들어가려던 대기 수요자들이 지금 갑자기 벙찌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간간히 나오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간간히 나오는 물건. 공급이 적어지지만 그래도 있긴 있죠.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나는 좀 비싸게 받겠습니다 하잖아요. 다들 저희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분한테 저희 집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기본 작동 원리죠. 그런데 대출이자가 너무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전세가가 호가가 시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전세 물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를 양산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다주택자들을 어떻게든 없애고 지방의 물건을 팔아서 서울에 실거주를 하세요 라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감소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세입자 보호를 하는 거는 뭐 취지가 나쁘진 않은데, 기존 세입자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들이 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순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녁 7시 반 올림픽대로 같은 거지. 여기는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올림픽대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입구에서 그냥 막연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리가 조금 나면 그냥 신호 위반하고 막 들어가고 꼬리 물기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써가지고 이제 집을 팔기도 좀 뭐하고, 거기다가 막 양도세도 엄청 높기 때문에 이거 팔아봐야 뭐 이거 답도 안 나오고, 이거 팔고 나면 내가 다른 데 살 수도 없고,
이거 세금으로 60% 70% 내고 나면 다른 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자라는 게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세입자를 어떻게든 내보내고 내가 들어간다. 나라도 지금 끼어들기 하는 거죠. 끼어들기. 내가 지금 이거 안 끼어들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특이한 상황인데, 거래량이 보통은 많을 때 가격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거래가 막 되면서 신고가를 찍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건은 나오지를 않는데 하나 나오면 바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팔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냥 다들 그냥 7시 반 올림픽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아직 퇴근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차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지금 재건축 아파트도 지금 미친 전세다라는 게 있거든요. 자, 40년 된 재건축 음마 아파트가 지금 전세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을 찍었다 해서 미친 전세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뭐냐,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사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이 낡은 아파트가 앞으로 부셔지면은 새 아파트, 최고로 좋은 신축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바뀌면 정말 좋은 집이 되니까.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거는 땅을 사는 거지 집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 입장,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신축을 가고 싶지 재건축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당연히 그 30년, 40년 된 아파트에 거기서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들이야 어차피 뭐 투자 목적이든 뭐든 이렇겠지만 나는 내 가족을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새 집, 좀 깔끔한 집이 좋지. 누가 이 낡은 집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는 가장 어찌 보면은 비선호 종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진짜 없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네에 전세가 진짜 없으니까 우리 가족을 데리고 야, 이 40년 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야, 우선 여기서라도 좀 살자 라는 거죠. 자, 음마 아파트입니다. 4,400세대인데 여기 지금 매매가 보세요. 지금 한 24억 정도 찍었죠. 근데 전세가 9억 8억 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전세 매물이 2개밖에 없어요. 현재 4,000세대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실거래가를 보면 실제로 8억을 찍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뭐 자전거래나 뭐 주인이 사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강남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주인이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그냥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집 자체가 좋으냐? 전혀 좋지가 않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가 계속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집 내부도 뭐 고쳐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싼 값에 그냥 계속 전세만 돌리는 분들도 많아요. 뭐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놀이터인데 여기 잔디가 막 이렇게 잡초가 막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돈을 쓰기는 너무 좀 아깝잖아요. 어차피 부실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살아서 학군도 좋고 위치도 좋고 평수도 크고 다 좋은데 전세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쌌죠. 음마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잠실 주공 5단지죠. 잠실 주공 5단지는 더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78년에 지었죠. 그래서 지금 벌써 40년이에요. 40년. 근데 여기도 3,900세대인데 여기도 매매가 보면 지금 23억입니다. 근데 전세가 5억이에요. 전세가 5억.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학군이 좋고 학원가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빨 꽉 깨물고 3년 살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잠실 주공 5단지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학군이 좀 떨어지고 학원가도 좀 조금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는 엄청 싸요. 근데 여기도 지금 전세가 보면은 5억 정도 합니다. 원래 더 쌌었거든요. 자, 여기도 집 상태가 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가서 사는 분들은 만족하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지은 집들 대비하면은 상태가 좋지는 않고 되게 오래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복도식이고, 제가 요 나무 사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요 옆에 보도블럭 봐보세요. 그러면 이 나무가 지금 얼마나 굵습니까? 이게 옛날에 신축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준공할 때 심은 나무가 지금 한 40년 되니까 나무들이 아주 울창해요. 여기 주공 5단지 이제 벚꽃 필 때 가면 진짜 되게 멋있거든요. 가보면 정말 숲속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이 울창하게 안에가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오래된 아파트예요. 이게 앞으로 신축이 되면 엄청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아주 낡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거 있나요? 여기 보세요. 이 잠실 주공 5단지를 보면은 전세가가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4억 8천에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옆에 3억 4천에 거래가 된 게 있어. 그리고 여기 뭐 4억 2천에 된 게 있는데 또 3억 4천에 거래된 게 있고 5억 5천짜리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동간의 차이나 아니면 수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막 2억씩 차이가 나는 거지? 라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전세가가 막 40% 50%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임대사업자들 때문이었어요. 뭐냐?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들이 되게 나쁘고 뭔가 악의 축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제가 옛날에 영상 찍었죠. 왜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를 공급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세 공급자들.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로 물건을 등록을 해버리면은 전 계약 대비 5%로 제한을 줘요. 그래서 내가 시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내가 나중에 양도차익이나 뭐 보유세에서 좀 일부 그런 좀 세금 혜택을 노리고 대신에 시세대로 안 맞추면서 아주 저렴하게 전세를 공급하고 있었죠. 몇 년간. 그래서 같은 단지 안에서도 누구는 제한을 받고 누구는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전세가가 수억씩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숫자 보세요. 3억 6,750. 누가 750만 원을 붙입니까? 보통 3억 7천에 거래를 하든지 3억 6천에 거래를 하지. 3억 4,650. 누가 650을 붙여요? 그냥 3억 4,700 이렇게 거래를 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과거에 3억 3천만 원이었던 거를 5%밖에 못 올리니까 1.05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최대치로 올린 거예요. 이것도 3억 5천짜리를 1,750만 원 붙인 거예요. 이것도 3억 3천짜리를 1,650 붙인 거예요. 5%밖에 못 올리니까.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옆에 5억 5천에 시세가 나가고 있어. 실제로 거래가 막 되거든요. 5억짜리들이 막 나와. 실제 전세도 5억인데 나는 3억 4,600밖에 못 받고 있는 거야. 근데 다음 2년 뒤엔 그럼 얼마 올려? 여기서 또 5%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가 버리면은 남들은 6억 받고 있는데 나는 4억도 못 받고 있어. 이런 상태로 가는 거죠. 재건축은 되지도 않고 전세는 올리지도 못해. 이런 상태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건들 때문에 전세가가 그나마 지금 잡혀 있는 거지, 만약에 이 물건들이 풀려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규 전세는 지금 폭등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5%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가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무주택자들의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뭐 전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대답은 뭐냐? 전세 대란의 진화에 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점차 안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1일 기사인데, 전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다.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죠. 아니, 이 전세가 지금 없는데? 근데 정부가 말하는 거는 전세가 꽤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장에는 아예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런 기사가 또 뜹니다. 자, 왜 시장에서는 전세 거래가 안 된다는 아우성이 나올까? 인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 통계 시차 탓이다. 집계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 국토교통부가 보는 통계 자료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취합한다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근거로. 근데 이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받은 데이터를 계약일 기준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미리 하고 실제로 확정일자 받고 하는 건 좀 뒤로 밀릴 수가 있잖아요. 확정일자 안 받는 분들도 있고 확정일자 나중에 받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거지, 지금 이 전세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예를 들어 거래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급감하는 게 아직 그 국토교통부에서 보는 그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가 오류가 되는 상태로 지금 보면 정책이 잘못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려하는 기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강남 아파트는 한 평에 7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집값을 떠받친다 라고 해요. 요거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전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 미국 금리 3년간 제로 이거 선언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연준에서 제로 금리를 2023년 말까지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한 이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한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안 올려도 우리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다가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서 우리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뭐 자금 유출도 뭐 문제가 되지만은 경기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호황일 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지 자신감이 없을 때는 금리를 올리면은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올리는데 우리가 혼자서 올리기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석 달째 0%대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3%대가 나왔다. 그래서 역대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금리가 좀 올랐었다가 2010년 때부터 이제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2010년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주담대로 6.5%를 이야기를 듣고 조금 깎아가지고 6%에 제가 근저당을 설정한 게 있어요. 2010년이죠. 2010년 말이죠. 그때 금리 6%가 싸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잘해드려서 6%예요 라고 했던 게 고작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 초반까지 간 거죠. 2% 초반. 그러면 얼마나 금리가 많이 내려간 겁니까? 그런데 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언제까지? 최소 3년 정도. 자, 그러니까 이제 집도 못 사가지고 서러운데 이제 전세, 월세 걱정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전세 시장이 빨간불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전세 계약 2년 연장은 요번에 어떻게 플러스 2 쿠폰을 써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어떡하냐. 나는 지금 전세 6억에 살고 있는데 옆집이 전세가 9억에 계약되는 게 지금 뻔히 보이는데 2년 뒤에는 내가 3억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 그럼 3억을 내가 무슨 수로 구하냐? 못 구하는데? 그럼 2년 뒤엔 내가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우리 애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럼 지금 전학을 알아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자, 집값은 너무 올라버렸죠.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대출도 안 해주지만. 그래서 집을 사는 건 안 되고.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2년의 시간을 벌었는데 전세 가격은 옆에가 막 올라간단 말이죠. 2년 뒤에는 내 차례가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바로 옆 빌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와이프나 애들이 극렬 반대하죠. 여보, 우리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옆에 25평 빌라 있는데 여기로 좀 가면 안 될까? 우리 2년 뒤에 솔직히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내랑 이제 특히 딸은 이제 막 엄청 싫어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아파트 살다가 어떻게 가냐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막 화내죠. 인형 던질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요거 1번은 좀 어렵죠. 그러면 2번이 있어요. 싼 동네로 떠날 수가 있어. 야, 안 되겠다. 2년 뒤는 그러면 우선 떠나자. 우선 우리가 지금 서울을 살고 있지만 뭐 남양주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남편만 해요. 남편만 하죠. 이건 아들도 반대해. 아, 싫어, 나 못 가. 딸은 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리 영식이는 이제 소파에 앉긴 앉았는데, 야, 저 영식아, 우리 좀 남양주로 좀 가자. 아니면 좀 동탄으로 좀 가는 건 어때? 아, 아빠 싫어. 우리가 지금 서울 살다가 지금 무슨 동탄이고 남양주에 나 가본 적도 없어. 나 평생 남양주가 어딘지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남양주가 여기 바로 옆이야. 한 15분이면 가. 차로 15분이지 걸어서는 5시간, 10시간이야. 아니, 근데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 좀 해봐. 근데 옆에서 이 도마를 칼로 내려치는 그 소리가 점점 커져. 맞죠? 와이프가 도마를 이제 점점 세게 때려. 점점 세게 때리면서 이거 뭔가 좀 저거는 거절의 표시 같은데 하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위축되죠. 나 좀 담배 좀 한 대 피고 올게 하면서 이제 나갔다고. 2번도 좀 어려울 것 같아. 2번도 이거 쉽지 않아. 아씨, 어떡하지? 3번이 남았네? 대출 받아서 올려준다. 대출 어떡하지? 야, 안 되겠다. 우선 올리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값은 정부가 누르고 있어요. 지금 막 거래를 아예 못하게 취득세도 8.8%, 13.2%까지 지금 때리니까 또 사기가 쉽지 않고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지도 못하지만 팔기도 쉽지가 않아요. 양도세가 너무 세서. 그러니까 이거를 살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지금 전세가 막 뛴단 말이죠. 몇 억씩 올라가는데, 그럼 이게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갭이 줄어들어요. 갭 투자라고 할 때 이 갭이 뭐죠? 매매가 대비 전세잖아요. 그 차이를 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제 이 돈 주고 전세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 전세 품귀가 중저가 집값을 끌어올릴까. 그러니까 완전 고가 주택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중저가라고 하는 건 한
6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중저가입니다. 10억 정도도 지금은 중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면은 어떻게 신용대출 끌어다가 메꾸고 뭐 있는 전세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면은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전세 사는 분들은 지금 와닿는 문제예요. 야, 옆에가 지금 저렇게 전세를 비싸게 주는데, 야, 나 2년 뒤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거기다가 지금 갭이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세 산다고 쳐. 근데 이거를 내가 월세로 간 다음에 이걸로 차라리 갭 투자를 할까? 전세 끼고 사놓을까? 이 전세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3억이면 집 하나 사네? 막 5억이면 집 하나 사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 끌어올라가면은 이 전세가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전세가 올라가서 매매를 같이 올리는, 그러다 보니까 야 올라가네 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더 사. 그러면 매매가가 또 뛰죠. 이 상황이 계속 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걸 뭘로 끊는가? 결국에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 개수는 똑같은데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해봐야 답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을 늘려버리면 돼. 집 개수를 많이 늘리면 되죠. 아니 옆에 빌라도 많고 단독주택도 많고 반지하도 많은데 왜 거기는 생각을 안 하시죠? 왜 계속 아파트만 보고 계시죠? 라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가족들은 빌라나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가족들은 빌라나 뭐 단독주택, 반지하 이런 데로 잘 안 가려고 한단 말이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만들어 줘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결국에 공급이 필요합니다. 공급. 그러면 공급이 될까? 이게 핵심이죠. 수도권에 127만 호 주택 공급. 정부는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20년도에 약 18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청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입주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때 지금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도, 22년도, 그 다음에 23년 이후에 한 66만 호 정도를 청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온 거를 봤을 때 보통은 다 전 정권도 그렇고 전전 정권도 그렇고 다 계획은 창대한데 실제로 현실은 좀 약간 비루한 적이 많았습니다. 처음은 원래 다 공급을 다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민원 들어오고 막 반대 들어오고 막 문화재 나오고 막 결사반대 이제 띠두르고 막 데모하고 시위하기 시작하면은 답 안 나오고 거기다가 또 계획이 또 막 바뀌고 예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게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정권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계획을 좀 강하게 세우지만 현실에 부닥치기 시작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을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믿어버리는데 사람을 믿은 건 상관이 없어요. 신뢰는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신뢰를 하기 전에 과거를 보시면 돼요. 과거를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 뭐 집값이 올라갑니다. 집값이 내려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이 사람 말이 맞구나. 논리적으로 맞구나.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과거의 언행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지금까지는 약속을 못 지킨 경우가 훨씬 많았단 말이죠. 부동산 쪽에서는 약속을 지킨 거는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 정책이 지금 한 26, 7개 나왔죠. 근데도 여전히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공급에 차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저게 실제 입주는 더 늦어진다는 건데 그때까지 다가올 부작용들은 여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부작용이 올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에 부작용이라는 거는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과 시간과 고통을 또 겪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냥 뚝 떼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고통을 좀 겪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되게 걱정이 돼요. 진짜 걱정됩니다. 지금 왜 이 불을 들쑤신 거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 타고 있는데 여기를 막 불을 막 더 쑤셔가지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느냐, 왜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들 하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고
앞으로 부작용이 더 커지면은 이게 지금 부작용이 1년 반에서 한 2년 뒤쯤부터 더 강하게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거는 좀 막막해 보입니다. 지금 막막해 보이고, 그리고 어떤 그나마 나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정부가 결사반대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정치적으로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걱정인 상태다. 그렇지만 현실은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분들 각자 잘 판단하셔가지고 각자 살 길을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